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 마시는 격이라고. 사실 불난집에 기름 뿌리는 격이 주택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이죠.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국토부가 또 내일은 금융위가 내일 모레는 재경부가 해서 연속 3일 동안 주택 공급 분야하고 또 금융 또 세제 분야에 대해서 이 세 개 부처가 부동산 토론회를 갖게 되고요. 7월 23일에는 대통령 주관으로 해서 좀 총정리하는 그런 토론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그냥 늘 하는 말로 잘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로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고 곧 있을 정부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발표에 잘 반영해서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비아파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정책, 정부의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2023년 이후로 비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 부분들이 건축기재, 대출, 세금, 그다음에 전세 사기의 여파까지 합쳐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주택 공급 굉장히 위축된 비아파트를 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아파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될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의 주택 중에서 노후주택 비중이 49.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2249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 정도만이 지금 이제 시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작은 했지만 그게 끝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더딘 상황이고 그 핵심 요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업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7년도에 569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던 신반포 22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마무리될 때는 평당 이제 1,300만 원 정도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이 이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도심에서 재정비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택지를 통한 이제 공급 방식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공사비라든지 또 그리고 금리라든지 그런 고비용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정비 사업이라든지 신규택지를 위한 공급을 하고 있지만은 제 3의 축을 한번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금 40곳이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살던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거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은 또 구축도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간에 의도치 않은 그런 충돌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됐을 때 전반적인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안정을 위해서 주거가 불안정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좀 국지적인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주택 가격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25년 1분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은 넘었고요.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렇게까지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실거래가를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을 쉽사리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 부족 충격은 장기간 지속됩니다. 근데 수요 충격은 비교적 단기로 끝나는데 공급 부족 충격은 비교적 장기로 가게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가격 불안정으로 이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급과 관련된 규제나 또는 이
이 규제, 조그만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손을 봐가지고 이걸 활성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장관을 딱 1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이 파급력이 너무 커서 늘 부담이고, 사실 저는 어제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이 잘 정리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달은 잘 될 거고요. 또 우리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말 이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청년층은 축적된 그 자산은 부족하지만 향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므로 현재의 소득과 보유 자산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면 안정적인 직업, 상환 능력을 갖춘 청년이라도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 대출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서 이를 좀 회복하거나 확대를 해서 청년층의 주거복지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청년층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의도와 반대로 청년층이 사야 할 집값만 올리고 그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정확하게 목마른데 급하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청년층의 주거 복지는 이 청년 특별 공급이나 청년 공공 임대 확대와 같은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투기 지역이 아닌 비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투기 지역에 만일에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라면 사실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들의 무주택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것이 갭투기로 번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또 어쨌든 토어제 때문에 실수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아닙니다. 그럼 없을 겁니다. 그럼 내려가서 5억짜리를 사지 않겠나? 직장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서 예를 들어 내 돈 2억, 3억 있고 2, 3억 전세대출 받은 정말 열심히 사는 서민이다. 그러면 저 밑에 내려가서 집을 살까요?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전세주택을 서울에서 마련할 겁니다. 이게 주거 복지죠. 이게 주택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전세 대출은 묶거나 축소하면 안 되겠다. 확대하면 확대했지. 이주비 부담부는 결국에는 이제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이 되고, 이는 또 일반 분양가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양가는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 공급에 좀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분양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주비 대출은 이제 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사업비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 요거는 가계대출에서 좀 제외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상이 좁은 조합원들, 그 중에서 조합원에도 또 일부, 그러면 이주비 대출을 확대했을 때 그 혜택은 그 서울의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는 데는 일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서울의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이게 혜택이 집중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사실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김원장님, 우리가 대출을 억제하는 거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 수요, 가수요를 잡기 위한 건데, 재개발 이주비는
사업 승인 나고 관리 처분인가 나고 착공할 때 돈 빌려주는 겁니다. 이미 사업이 다 결정되고 그 아파트는 다 올라가기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떤 투기 수요 과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실타래처럼 많이 얽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출을 풀자, 한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이렇게 다른 의견입니다.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그나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분들이 그나마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는 이 부동산 그중에 주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 사는 장소인데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사는 것, 물건처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 살지 않으면서 또는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어떤 주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정책이나 또 지원으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닫고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신랄한 얘기든 또 저희들이 잘하면 또 잘한다고 하는 얘기도 다 좋습니다. 다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특히 서울 지역에서 131%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그 금액이 1세대 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행제도에서는 30억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와 10억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 표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30억 한 채를 보유한 경우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독공제를 최대 혜택을 받았을 때 실효세율이 약 한 5% 정도 되고 있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9.3%입니다. 이때 이제 이 두 집단 간의 격차가 약 한 6배 정도 실효세율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 보호, 과세 형평성, 거래 정상화 요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짜리 주택 한 채 소유하신 분과 그리고 주택 두 채를 합계해서 공시가격 15억 초과 소유자는 사실 공시가격은 같지만 주택수의 차이에 따라서 종부세는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는 한 90만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반면 2주택자는 192만 원으로 사실 공시가격은 같지만 주택수에 따라서 2.1배 정도의 차이가 나서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실거주 주택과 이제 비거주 주택을 만약에 구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비거주 주택 쪽에서는 좀 강화를 하고 실거주 주택 쪽에서는 좀 유지를 한다던가 오히려 좀 완화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거주 여건이 있는 쪽에 수세 부담을 좀 낮추고 비거주 주택은 좀 높이면서 아까 과세 기준에 대해서 과세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형평성에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로 종부세가 시장의 교정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역할을 못한 거죠. 두 번째는 세율이 계속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정치적 영향 때문에 그래서 세금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졌던 거예요.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몸에 좋은 쓴 약과 같습니다. 입에는 씁니다. 그러나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1,500만 호의 주택 중에서 3%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12억 공시가격 12억 이상인 주택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범위 안에서는 대부분의 90%가 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한
127억인가에 이렇게 파신 경우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실효세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 뭐 7% 뭐 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래서 버는 그 돈에 대해서는 30%씩 세금을 내는데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래 거주했다는 이유로만 이렇게 80%나 되는 공제율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계산을 해본 거는 10년 거주한 주택에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 양도세는 지금 평균 한 1천만 원 남짓 냅니다. 그러니까 실효세율이 고작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근로소득이 10억 원에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균 2억 5천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실효세율이 25%에 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땀의 가치보다 불로소득을 압도적으로 우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불로소득 공화국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실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더라도 노력소득에 불과하는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보다는 최소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경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의 합리화를 위한 그런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